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76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저희 가게엔 여전히 필름 현상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영정사진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복권을 산 게 언제였더라? 아,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편의점 아저씨가 사장님, 이번엔 대박 나세요 하며 건네준 종이 쪽지.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죠. 그러다 토요일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확인이나 해볼까? 손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QR코드를 갖다 댔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더니 숫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1, 10, 100, 1000. 세어보니 억 단위가 10개였습니다. 120억. 세전 금액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는 게 맞겠네요. 확인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화면을 켜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영정사진 배달 가시는 거 맞죠? 제가 차 드릴까요? 수진이는 늘 이렇게 실용적이에요. 감정보다 일정을 먼저 챙기는 스타일이죠. 아니다, 내가 할게. 요양원도 들를 거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복권 화면이 꺼져 있더군요. 다시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정사진을 챙겨 나섰어요. 돌아가신 채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저희 가게 단골이셨죠. 미정아, 내가 죽으면 이 사진 써. 젊었을 때 거 말고 이거 하시며 직접 고르신 사진이었어요. 80대 중반의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정성껏 액자에 넣고 천으로 감쌌어요. 배달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계모 명자 어머니를 뵈러요. 명자 어머니는 올해 95이십니다. 양호조무사 출신이셨는데 지금은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죠. 그래도 가끔 찾아뵙습니다. 의무감이라기보단 뭐랄까요.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침에 죽도 잘 드셨어요 하고 알려줬죠. 명자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손목엔 낡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1966.10 12 그날 날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미정아.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살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명자 어머니는 이미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선반 위에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966년 군위마을 우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모서리가 금이 가 있었죠.
사진 속엔 15명쯤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17살, 앳된 얼굴로 구석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어요. 우물과 그림자가 묘하게 많았습니다. 분명 찍힐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니,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때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 수진이 8통, 아들 재우가 4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쌓여 있었죠. 수진이 보낸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복권 당첨되셨어요? 재우가 그러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재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물으니 재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 폰 좀 빌렸잖아요. 그때 스크린샷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어제 저녁 재우가 잠깐 들렀었죠. 자기 폰 배터리가 나가서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한다며 제 폰을 빌려갔었습니다. 그때 본 거였어요. 엄마 일단 은행 가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면 위험해요. 재우 말투가 진지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죠. 엄마, 제가 아는 세무사 있어요. 상속이랑 증여 절세 방법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우 오빠도 그렇고 저희한테 명의 분산해 두시면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재우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어요. 엄마 복권 당첨권 가족회의 필요합니다. 법적 자문 받아야 해요. 수진이 바로 답장을 달았죠. 오빠 말이 맞아요. 공동명의 신탁 같은 거 알아봐야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제 돈인데, 제 선택인데 왜 이렇게 다들 앞서가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문득 사진관 금고 생각이 났어요. 거기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메모들. 남편 도윤이 남긴 것들도 있었죠. 도윤이는 1988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판 반장으로 일하다가 무너진 비계에 깔렸어요. 그때 제 나이 39이었습니다. 수진이 15, 재우가 10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죠. 그 중에 낡은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장례식장 영수증이었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였죠. 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오래된 형식의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번호를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구의 번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 김영사님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했어요. 박미정입니다. 군위에서 올라온.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씨. 오랜만이네요. 김 형사는 지역 강력계 출신 퇴직 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아마 도윤이 장례식 직후였을 겁니다. 전화 주실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형사가 물었어요. 1966년 일 기억하세요? 제가 묻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일을 왜 지금? 김 형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뭘 했는지. 미정씨. 김 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고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증거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음주 상태였고 폭력 전과도 있었죠. 당신은 피해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시간 되세요? 김 형사가 제안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재우가 사진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재우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재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신탁 계약서예요. 제 명의로 일부 넣어두시면 세금도 아끼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서류를 넘겨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지금 빚이 좀 있다며? 제가 물었어요. 재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별개예요. 이건 엄마 재산 보호하려는 거고. 얼마나 있니? 제가 다시 묻자 재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3억 좀 넘어요. 스타트업 실패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졌죠. 엄마가 날 차별했잖아요. 누나한테만 부동산 일 시켜주고 전 항상 뒷전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재우 말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재우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재우는 대답 없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전화했어요. 엄마, 재우 오빠 또 갔다 왔죠? 오빠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빚 때문에 정신없는 상태예요. 제가 알아본 데 있으니까 같이 가요. 수진이는 늘 이렇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외유내 강이랄까요. 계산이 빠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엄마 생각보다 복잡해요.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사진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금이 간 액자를 내려다 봤어요. 1966년 우물가 사진.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원본 레그가 어딘가 있었어요. 금고 안쪽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필름통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레그 한 장. 우물가 사진의 원본이었어요.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필름 현상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레그를 확대기에 올렸습니다. 인화지에 상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걸 느꼈어요. 사진 속 우물가. 사람들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액자 사진에선 잘려나간 부분이었어요. 그 그림자의 손목엔 팔찌가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니였어요. 그날 밤 명자 어머니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상액이 담긴 트레이를 쏟을 뻔했죠.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1966년 가을. 저는 17이었어요. 경북 군위의 작은 마을에 살았죠. 친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했어요. 명자 어머니가 계모로 오셨죠. 명자 어머니는 양호조무사 일을 하셨습니다. 바쁘셨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해 여름부터 명자 어머니 남자친구가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정모 씨라고 불렀어요. 마을에서 자비를 하는 사람이었죠.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난폭해졌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계집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며 제 팔을 비틀곤 했죠. 명자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정 씨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런 말만 들을 게 뻔했죠. 그해 10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정 씨가 또 술을 먹고 왔어요. 저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야, 나와.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마을 우물 쪽으로 달렸습니다. 정 씨가 뒤쫓아왔어요. 이 계집애가 어딜 도망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가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넌 내가 무섭지도 않냐. 정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물 난간에 등이 닿았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씨가 웃었어요. 그만하라고?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엄마도 내 말 듣잖아.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정 씨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거죠.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 씨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 씨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우물 안으로 떨어졌어요. 철퍼덕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줘. 정 씨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팔을 뻗어 정 씨를 끌어올리려 했죠.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미정아. 뒤에서 명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명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자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명자 어머니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우물 안에서 정 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누군가 비명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정 씨를 끌어올렸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미정이가 밀었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강석이 나타났어요. 강석 오빠는 당시 면사무소에서 서기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강석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오빠가 처리할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왔어요. 간단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질문이 형식적이었죠. 사고였다는 거지? 경찰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석 오빠가 면사무소 기록을 정리했다는 걸요. 정 씨의 음주 기록, 폭력 신고 내역들을 문서로 만들어 뒀대요. 이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 미정이는 피해자다. 그런 기록들이었죠. 그리고 신고 접수 자체가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강석 오빠가 그렇게 저를 보호해 준 거였어요. 하지만 명자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셨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1968년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마을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죠. 그러다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했고 저는 그를 믿었어요. 결혼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나고 재우가 태어났죠.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이 좋았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1988년 가을 도윤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 비계가 무너졌어요. 도윤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 못했어요.
수진이와 재우를 봐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누군가 찾아왔어요. 김영사였습니다. 미정 씨 조의금 받으세요.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제가 누구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군위에서 근무했었어요. 당신 일 기억합니다. 그때 제대로 처리 못해서 미안했어요.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부동산 일을 배웠고 재우는 사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벌렸어요. 저는 사진관을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 증명사진 찍어주고 영정사진 만들어주고 오래된 필름 현상해주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120억. 제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왜일까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김영사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김형사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김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김형사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66년 사건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참이었고 선배들이 처리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기록이 너무 간단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면사무소에서 정리한 자료들이 있더군요. 정모 씨 음주 기록, 폭력 전가, 마을 사람들 신고 내역. 그걸 보고 선배들이 사고사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밀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덤빈 거고 당신은 도망친 거였죠. 실족사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성립 안 돼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으니까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죠. 미정 씨. 김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7살 소녀가 술 취한 성인 남자를 구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을 뻗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자 어머니는 도망갔어요. 저 혼자 남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 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도 피해자였을 거예요. 정모 씨한테 의존하고 있었고 그걸 잊는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못 본 척한 겁니다. 비겁했지만 그것도 생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였죠.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신 겁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어요. 제가 말하자 김 형사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네. 다들 제 돈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전 그 돈이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김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돈은 관계를 드러내니까요. 숨어있던 진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찻집을 나와 걸으며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려고요. 우물 사진의 원본을 찾았거든요. 그 안에 명자 어머니가 있었어요. 김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는 거네요. 명자 씨도 현장에 있었다는. 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소연 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소연은 3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명자 어머니 요양원에서 일하죠. 사장님, 명자 할머니 건으로 얘기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손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 초안을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소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명자 어머니 재산 목록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원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 남을 거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소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빚을 갚아야 한대요. 오래된 빚이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자 어머니도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그 밤을요. 할머니 건강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래요. 정신은 오락가락 하시지만 가끔 아주 또렷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서류를 쓰셨거든요.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세요. 제가 할머니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사진관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세무사 상담 받았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대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동계좌 개설 신청서, 신탁계약서, 정려계획서. 빼곡한 글자들이 어지러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험해요. 사기꾼들 많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해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 정해 놓은 것 같았죠. 엄마 생각은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재우 오빠 걱정돼요. 오빠 빚 때문에 엄마 돈까지 날릴까봐.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수진이는 동생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빠가 휘말릴 상황을 걱정하는 거였죠. 수진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 좀 줘.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생각만 하시고 결정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시기 놓치면 어떡 해요.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제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계획이 있어. 수진이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사진관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선반 위 액자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기록. 제가 평생 해온 일이 기록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순간을 남기는 것. 그럼 저도 기록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명자 어머니를 만나러요. 간호사가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하고 알려줬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명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명자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 초점이 있었어요. 미정아, 왔니? 명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옆에 앉았어요. 명자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미안하다. 명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너를 혼자 두고 도망쳤어. 무서웠다. 경찰이 올까봐, 사람들이 날 비난할까봐. 근데 가장 무서웠던 건 내가 비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 어머니도 힘드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명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이야. 넌 17이었어. 나는 36이었고.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 혼자 남겨뒀잖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왜 거기 계셨어요? 우물가에. 명자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따라갔어. 너를 보호하려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몸이 안 움직이더라. 겁이 났어. 정모가 날 원망할까봐.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 그리고 도망쳤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떠나셨잖아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를 견딜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명자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근데 미정아, 이유가 뭐든 내가 한 짓은 변하지 않아. 너를 지키지 못했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요양원을 나오며 손소연 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랑 얘기 잘하셨어요? 손소연이 물었어요. 네. 오래된 빚을 정리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손소연이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가 많이 편해 보이셨어요. 사장님 오시고 나서 표정이 좋아지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제 채권자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채권자들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빚 때문에 엄마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직접 설명드리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만나자. 이틀 뒤 만남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회의실이었어요. 재우와 채권자 2명이 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 명이 인사했습니다. 재우 씨 어머님이시죠? 저희는 재우 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투자자였군요.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재우가 얼마나 빚을 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고요. 다른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도 재우 씨를 믿고 투자한 거라 법적 조치까지 가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요.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재우야.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재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한 이유가 뭐니?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제가 또 실패했잖아요. 엄마는 항상 수진 누나만 칭찬하셨고 전 항상 모자란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엄마한테 손 벌리게 됐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우야, 엄마가 너를 차별한 적 없어. 다만 수진이는 일찍부터 혼자 하겠다고 했고 너는 늘 엄마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보였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인 거구나. 재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투자자들을 받습니다. 제가 원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귀를 기울였죠. 재우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져와야 해요. 제 돈으로 또 실패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우야. 아들을 봤어요. 엄마 돈이 내 구원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건 너 스스로 해야 해. 엄마는 한 번만 기회를 줄게. 그 다음부터는 내 책임이야.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우 오빠 채권자들 만나셨다며요? 그 소식이 빠르더군요. 응. 정리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빠 빚은요? 조건부로 갚아줄 거야. 대신 오빠가 제대로 회생하도록 도울 거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수진아, 너 화났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오빠가 또 실수하면 어떡 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오빠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넌 항상 혼자 잘해왔잖니. 근데 오빠는 달라. 오빠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엄마는 정말. 수진이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빠 개인 회생 절차 알아보고 제대로 된 계획서 쓸 수 있게 돕겠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라 다행이야. 전화 너머로 수진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 사진관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물 사진의 원본 4글을 정밀하게 현상했어요. 여러 장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 강석한테 연락했죠. 오빠 만날 수 있어요? 강석 오빠는 80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군위에 내려가 살고 있었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966년 일주일 뒤 강석 오빠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진관에서 만났어요. 강석 오빠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제가 인사하자 강석 오빠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미정아. 잘 지냈니? 덕분에요. 오빠가 그때 저를 지켜줘서. 강석 오빠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서처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왔어.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문서처를 펼쳤습니다. 면사무소 방청록이었어요. 1966년 10월 12일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정모 씨 이름과 함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음주 기록, 폭력 신고, 마을 사람들 진술서. 오빠가 이걸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석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난 면석이 보조였어. 선배들이 사건을 대충 정리하려는 걸 보고 가만 있을 수 없었지.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래서 정모 씨 전과를 다 찾아냈어. 구조 시도 흔적도 기록했고. 구조 시도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마을 사람 중에 내가 우물에 매달려서 정모 씨 팔을 잡으려고 했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 진술을 받아뒀지. 넌 가해자가 아니었어, 미정아. 너는 피해자였고 구조자였어. 강석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내가 알면 더 괴로워할 것 같았어.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지.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더라. 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산 거잖아. 강석 오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 손을 잡았어요. 오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강석 오빠가 돌아간 뒤 저는 문서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구조하려 했다는 것, 명자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전시를 열기로요. 사진관에서 작은 전시를 하는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 영정사진과 함께 우리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우물 사진을 넣기로 했습니다. 원본과 복원본을 나란히 놓고 캡션을 달 거예요. 기록은 누군가의 침묵을 대신합니다. 수진이와 재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사진관에서 전시 열 거야. 꼭 와줬으면 좋겠어. 수진이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엄마. 갈게요.
재우도 답장했습니다. 엄마, 저도 갈게요. 구경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진들을 골라 인화하고 액자에 넣고 벽에 걸었어요. 동네 최할머니 영정사진, 김 할아버지 증명사진, 오래된 가족 사진들. 모두 제가 찍고 보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벽면에 우물 사진을 걸었어요. 왼쪽에 금이 간 액자 사진, 오른쪽에 원본 내거에서 복원한 사진. 복원본에는 명자 어머니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시 당일 아침 일찍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거 우리 아버지 사진이네요.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에 찍었던 거죠.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사진 앞에서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오후쯤 수진이와 재우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사람 많네요. 수진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동네 분들이 다 오셨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우가 사진들을 둘러봤어요. 엄마, 이 사진들 다 엄마가 찍은 거예요? 응. 40년 동안 모은 기록이야. 마지막 벽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물 사진 앞이었어요. 수진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요? 1966년 군이 마을에서 찍은 거야. 엄마 고향. 재우도 다가왔어요. 이 사람 엄마예요? 17살 제 모습을 가리키며 물었죠. 응. 그때 엄마야. 그런데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 왜 다르죠? 수진이 두 사진을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왼쪽은 액자에 끼워진 거고 오른쪽은 원본 내거에서 복원한 거야. 보이니?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명자 어머니 실루엣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사진을 봤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긴 이야기지.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66년 가을 계모 명자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 씨,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 제가 구조하려 했던 것. 명자 어머니가 도망친 것. 강석 오빠가 저를 지켜준 것.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그래서 엄마는 평생 기록을 남기며 살았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재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엄마가 저한테만 냉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강한 척하고 계셨던 거네요. 재우야. 제가 아들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엄마가 강한 척한 게 너한테 상처를 준 거라면 미안해.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다만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엄마가 겪은 일을 너희는 겪지 않았으면 해서. 재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도 함께 안아줬어요. 셋이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형사였어요. 언제 오신 거죠? 다가가자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전시네요.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초대장 안 받았지만 왔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김 형사가 우물 사진을 가리켰어요. 진실을 드러내기로 한 거죠.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 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근데 명자 씨는 아세요? 내일 요양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김 형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정 씨. 그날 저녁 전시가 끝나고 수진이와 재우가 남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셋이 사진관 안에 앉았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상속 포기할게요. 뭐?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생활비 신탁 만들 때 제가 수탁자 해주세요. 엄마, 노후를 제가 책임질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딸로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웃었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재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돈 안 받을게요. 아니, 밭대 빚 갚는 것만 받을게요. 그 이상은 제 힘으로 할게요. 그게 진짜 엄마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재우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전 이제까지 엄마한테만 의지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엄마는 17에 혼자 감당하셨는데 전 40 넘어서 아직도 투정만 부리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수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상속 포기 각서예요. 제가 먼저 쓸게요. 대신 엄마 생활비 신탁 수탁자로 제 이름 넣어주세요. 법적으로 엄마를 지킬게요. 수진이 서명을 했습니다.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쓸게요. 엄마, 제가 다시 사업 시작하면 그때 투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제대로 된 계획서 갖고요. 그럼. 그때는 투자자로서 꼼꼼히 따져볼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손소연 복지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세요. 명자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죠.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명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정아. 네, 어머니. 뭘 좀 보여드리려고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물 사진 복원본이었어요. 명자 어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제가 원본 네거를 찾았어요. 명자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명자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어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신탁 수익자로 넣으셨어요? 그 명자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빚을 갚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진 빚. 돈으로 다 갚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남기고 싶었어. 어머니, 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명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줘.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내 착한 마음은 아는데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부탁이다, 미정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받을게요. 그리고 좋은 일에 쓸게요. 명자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넌 참 착한 애야. 내가 내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제가 명자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명자 어머니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손소연 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맥박을 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할머니 가셨어요. 저는 명자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죠. 명자 어머니도 저도.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과 요양원 직원들이 왔어요. 수진이와 재우도 와줬습니다. 강석 오빠도 내려오셨죠. 미정아, 고생했다. 강석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삶의 시작. 명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펼쳐 읽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쓴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도 그 이후에도. 잘못은 다 나한테 있어. 난 겁쟁이였어. 너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날 보호했잖니. 넌 강한 아이였어. 그리고 지금도 강한 사람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내 목까지. 사랑한다, 미정아. 마이너스 명자.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오래된 상처, 긴 침묵, 무거운 비밀.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 갔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당첨되신 거 맞으세요? 네. 확인해 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이 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 뵙네요. 세금을 제하고 나니 80억 정도 남았습니다. 큰 돈이었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와 함께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생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0억을 신탁에 넣었어요. 수진이가 수탁자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 관리할게요. 수진이 다짐했죠. 제후 채무 변제에 4억을 썼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돌려줬어요. 재우는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재우가 다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서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명자 어머니 유산 2천만 원은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 간식비로 써주세요. 손소연 복지사가 감사하다고 했죠.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카메라와 기록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기록은 힘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세요. 장학금 안내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첫 수혜자 선정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죠. 여러분 축하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사진과 기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왜 기록이 중요한가요? 기록은 진실을 지켜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아요. 여러분이 겪은 일, 느낀 감정, 본 풍경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저처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외쳤어요. 그날 저녁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반 위 액자를 보았어요. 우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진으로 바꿔놨거든요. 수진이 재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전시회 날 김 형사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셋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였어요. 미정 씨, 잘 지내세요? 네, 형사님. 덕분에요. 장학금 소식 들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형사님도 그때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죠. 김 형사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참 돌고 도네요. 형사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1988년 도윤이 장례식 때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전화번호를 남기셨어요? 김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966년에 제대로 못 지켜줬으니까. 늦었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죠. 고마워요, 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미정 씨가 강했던 거죠. 전 그냥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음 주 사진관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장학금 받은 여학생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였죠.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우리 동네예요.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어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낡은 골목, 오래된 간판, 담배랑 낙서, 구멍가게 할머니.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 찍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너의 기억을 지켜줄 거야. 동네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으니까.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처럼 저도 기록하는 사람이 될게요. 아이가 돌아간 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의 기록이었구나. 상처받은 17살 소녀가 76의 사진관 사장이 되기까지 침묵했던 50년이 이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게 언제였더라. 도윤이 떠나던 해였나. 2025년 10월 15일. 오늘 장학생 아이가 찾아왔다. 자기 동네를 기록했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참 잘 찍었더라. 아이는 나처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쁘다. 내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명자 어머니도 편히 쉬시길. 도윤이도. 그리고 17살의 나도. 이제 우리 모두 자유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죠. 문득 군이 마을 우물 생각이 났습니다. 우물에 비친 하늘. 그날 밤 저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제 얼굴이었을 거예요. 겁에 질린 17살 소녀의 얼굴. 하지만 지금 창밖 하늘을 보니 다른 게 보였습니다. 별들이었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 각자 빛나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고, 침묵했지만 결국 말했고, 보호받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을 보호하게 됐고, 치유받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저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복권은 그저 계기였을 뿐이죠.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한 선택, 진실을 드러내기로 한 용기, 용서하기로 한 결단.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해요. 재우 오빠도 부를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냉면집 가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가자. 답장을 보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받아도 그래도 가족이었죠. 다음 날 저녁 냉면집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와 재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여기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재우가 물을 따라줬어요.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새 일자리 구했어요. 작은 회사인데 마케팅 쪽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배울 게 많대요. 재우 얼굴이 밝았습니다. 잘했다, 재우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가 아들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오빠 축하해. 나도 도와줄게. 냉면이 나왔습니다. 셋이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을 나눴습니다. 수진이 직장 이야기, 재호의 새 회사 이야기, 제 장학금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재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돈을 다 나눠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돈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아.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를 찍는 거야. 수진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재우도 반대편 팔을 잡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죠.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일까요? 아니면 명자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17살의 저일까요?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였어요. 살아남았고 버텼고 이겨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됐지만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침묵은 이야기가 됐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는 보호자가 됐습니다. 치유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필름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찍은 수많은 얼굴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평범한 얼굴. 모두 누군가의 순간이었고 누군가의 기록이었죠. 책상 위에 새 카메라를 놓았습니다. 장학생들에게 나눠줄 카메라였어요. 10대를 주문했습니다. 각 카메라 케이스에 메시지를 새겨 넣었죠. 기록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그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마이너스 박미정. 컴퓨터를 켰습니다. 장학금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벌써 지원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연을 읽었어요. 저는 재개발로 집을 잃었어요. 기록하고 싶어요. 할머니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리 동네가 사라지기 전에 찍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저처럼 기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거였어요. 사진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죠. 일일이 답장을 썼습니다.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내년 장학금 계획을 세웠어요.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새벽녘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창밖이 환해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는 중이었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6의 새 출발.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기록할 얼굴들, 남길 이야기들, 지켜줄 아이들. 그게 제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장학금 받은 민지예요. 죄송한데 이런 시간에. 아침 6시였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니? 사장님, 제가 오늘 일출 사진 찍었어요. 너무 예뻐서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관 가도 될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와. 지금 사진관에 있어. 민지는 15살 여학생이었어요. 장학생 중 가장 어렸죠. 10분쯤 지나서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떠오르는 해. 물에 반사된 붉은 빛. 출근하는 사람들의 실루엣. 정말 잘 찍었네. 구도도 좋고.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빛의 방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는 거요. 맞아. 잘 배웠구나. 민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장님, 전 커서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진으로 사람들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넌 될 수 있어. 충분히 재능 있어.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민지를 보내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복권에 당첨된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서. 민지 같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는 걸 보기 위해서요. 오전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탁 첫 정산 나왔어요. 이자 수익이 생각보다 좋네요. 엄마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갈 거예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관리해 주니까 안심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엄마 재산관리사잖아요. 재우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이에요. 떨리지만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우야, 엄마도 너를 믿어. 천천히 해.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점심때 강석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군위에 내려올 생각 없니? 왜요, 오빠? 마을회관에서 옛날 사진 전시하려는데 내가 가진 사진들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내가 직접 와서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군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거의 5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였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숨을 게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다 드러냈으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차장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가을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직접 찍는 사진이었어요. 군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예전보다 깨끗해졌더군요. 강석 오빠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미정아, 왔구나.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빠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이 넓어졌더군요. 옛날엔 비포장이었는데 이제는 포장도로였어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새 집들이 들어섰고 옛날 집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우물로 걸어갔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우물이었죠. 우물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요하게 고여 있었죠. 물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76의 얼굴. 주름이 많아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강석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빠. 괜찮아요. 이제는요.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달았어요. 오빠, 이 물 아직도 맛있네요. 강석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물맛이지.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옛날 아는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많이 늙으셨더군요. 저처럼요. 미정이 아니가?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네, 저예요. 아이고, 이렇게 커서. 서울 가서 잘 살았다며? 덕분에요.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온 사진들을 벽에 걸었어요. 1960년대 마을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물가 사진, 장터 사진, 학교 사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머,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가? 맞다, 저기 우리 엄마도 있네. 사람들이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잊혔던 기억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진은 1966년 가을에 찍은 거예요. 추석 전날이었죠. 한 할아버지가 우물가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사진 말이야. 여기 정모 씨도 있었는데 없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분은 그날 밤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술 먹고 우물에 빠졌지. 안 됐어.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정 씨를 구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다들 알아. 넌 잘못 없어. 그 사람이 술 먹고 덤빈 거잖아. 내가 도망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을회관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소박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미정아, 서울 가서 고생 많았지?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았어요.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다들 잘 자랐어요. 남편은? 일찍 떠났어요. 사고로. 고생했구만.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도 잘 견뎠네. 기특해라. 밤늦게 강석 오빠 댁에서 묵었습니다. 오빠네 안방을 내주셨어요.
오빠 제가 거실 쓸게요. 아니다 내가 써라. 나야 여기 사는 사람인데.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천장이었어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서울 간 지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강경화였죠. 술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장례식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죽어서도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나눴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아내를 잃고 재혼했다가 또 혼자가 되고.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이해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올랐던 길이었어요. 길은 여전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죠.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많이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밥 먹고 웃고 우는 곳. 평범한 삶이 이어지는 곳이었죠. 제가 떠났던 곳이고 다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마을을 찍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지붕들, 연기 나는 굴뚝들, 걷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풍경이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산해서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우물 난간에 앉았습니다. 물을 들여다봤어요. 하늘이 비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해요. 우물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 탓이 아니었어요. 아무 탓도 아니었죠.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었어요. 하늘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상처가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걸 알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죠.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강석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네, 오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일어섰습니다. 오빠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돌아갔어요. 사진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이 사진들 좀 두고 가면 안 되겠니? 이 강석 오빠가 물었어요. 마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좋아요, 오빠. 그러세요. 이 사진들은 원래 이곳 거니까요. 사진들을 벽에 그대로 뒀습니다. 우물과 사진도요. 복원본까지 전부요. 이게 우리 마을 역사야. 강석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기록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군위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 오래된 빚을 다 갚은 기분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 보여요. 편안해 보이세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와 재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얘들아 왜 나왔니? 엄마 혼자 오시게 할 수 없죠. 재우가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고맙다 얘들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재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군인은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도 만나고 옛날 생각도 하고 정리가 된 것 같아. 정리요? 응. 오래 묻어뒀던 감정들 이제 다 내려놓았어. 수진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수진아.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려는데 재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예약해 뒀어요. 어디? 엄마가 처음 저희 데리고 갔던 중국집이요.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요. 기억났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죠. 중국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주인 할머니도 계셨어요. 어머, 미정 씨 아니가?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그때 그 애들이고. 네, 다 컸죠. 그럼 어엿한 어른이 됐네.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셋이 함께요. 예전처럼요. 면을 섞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생각나요? 제가 짜장면 흘려서 옷에 묻혔던 거요. 그럼 내가 울었잖아. 재우 오빠가 자기 옷 벗어서 저한테 입혀줬죠. 재우가 웃었습니다. 맞다 그랬었지. 우리 참 많이 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 셋이 함께.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재우도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버텼으니까. 가족이니까. 셋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습니다. 함께 하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오늘 군위에서 돌아왔다. 50년 만에 우물을 봤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우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처 덕분에 내가 지금의 나가 됐다고. 수진이와 재우가 마중 나왔다.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옛날처럼. 행복했다. 돈은 흩어졌지만 가족은 남았다. 비밀은 드러났지만 자유가 왔다. 상처는 아물었고 침묵은 깨졌다. 이제 나는 진짜 박미정이다. 숨기는 것 없이, 두려워하는 것 없이. 76살의 새로운 시작이다. 내일부터 또 사진을 찍을 것이다.
누군가의 순간을 기록할 것이다. 장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수진이 재우와 밥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안다. 우물에 비친 하늘은 아름다웠다.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았다. 물은 모든 걸 비추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기록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기억하되 갇히지 않는 삶을. 고맙다 명자 어머니. 고맙다 도윤이. 고맙다 강석 오빠. 고맙다 김영사. 고맙다 수진이와 재우. 그리고 고맙다 17살의 나. 내가 버텨줘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 지나 이제 조금 기울었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사진관 바닥에 쏟아졌어요. 은빛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달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기록의 소리였죠. 제 인생도 하나의 사진이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진. 상처도 있고 빛도 있는 사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걸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그게 제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사진관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길 겁니다. 76살의 일상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걸요. 우물에 비친 하늘처럼 저도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제 상처로, 제 치유로, 제 사랑으로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길 기록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야기로, 침묵이 아니라 진실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요. 이것이 박미정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 새로 쓰는 이야기죠. 오늘도 내일도 제가 숨 쉬는 모든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물에 비친 하늘처럼 영원히.